13월에 폭탄을 한번 다들 맞으셨어요. 사실 확인 안 되는 것도 좀 있어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다 공제를 받아서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세금의 90%가 감면이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강성호입니다. 자, 드디어 2022년 13월에 월급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2022년 연말 정산 시즌이 드디어 왔습니다. 올해도 연말 정산 진짜 우리가 꼼꼼하게 좀 따져봐서 이 13월에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꿀팁들을 좀 모르면 이 13월에 월급이 13월에 폭탄이 또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매일경제TV 저희가 준비한 이 소식과 함께 연말정산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경제 2022년 연말정산 특집 윤나겸 세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나겸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정산이 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결국 근로자 본인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를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네. 사실 이 급여라는 거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사대보험도 떼고 세금도 다 떼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떼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대보험은 정해져 있는데요. 세금이라는 거는 사실 세율표에서 근로소득 공제도 되고 세액 공제도 하고 사람들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카드를 얼마나 쓰는지 뭐 월세를 내고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보험을 내고 있는지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도 중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간이 세액표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본인만 대상이 되는지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적정한 비율로 세금을 딱 떼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급여를 받을 때는 그 기준대로 떼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13월의 월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달 내야 됐던 금액이랑 진짜 내야 되는 금액이랑 비교해서 엄청 많이 냈으면 돌려받게 되고 그걸 우리 13월이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처음에 내야 될 금액분 조금밖에 안 냈고 나중에 봤던 진짜 많이 냈어야 되는 거예요. 덜 낸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세금을 탁 내는 거죠. 그럼 이제 13월에 폭탄이라고 폭탄이 되는 거죠. 얘기를 진짜. 하죠. 네. 근데 가끔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면 본인이 낸 세금도 없는데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해진 게 내가 원래 내야 될 거를 냈을 때 돌려받는 거지 낸 게 없으면 돌려받는 것도 없다는 사실은 이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자 보면 연말정산 내가 많이 낸 걸 좀 받는 거고 또 정리해서 적게 냈는지를 또 따져주는 그런 게 또 연말정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봐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는 바로 딱 턱에 딱 막힌 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뭐야 이게 바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소득공제라는 거랑 세액공제라는 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실 옛날로 가면 이 세액공제가 아니고 그냥 소득공제로 끝냈어요. 근데 이제 모 대통령님 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이렇게 확 바꿔버렸거든요. 그랬더니 13월에 월급이 아닌 13월에 폭탄을 한번 다들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해졌는데 소득공제는 원래 급여가 있으면 급여에서 차감을 해주는 게 소득공제예요. 예컨대 우리 뭐 사대보험,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소득공제로 원래 월급에서 빼주게 되는데 세액공제는 뭐냐면 똑같은 보험인데 내가 뭐 종신보험이나 뭐 이제 안보험이나 막 이런 것 불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 같은 거 아니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건 또 세액, 그러니까 세금이 정해지고 나서 그 세금에서 빼주는 거라서 두 개 조금 달라요. 정리하면 사바사네요. 사람 바이 사람으로 나한테 더 절세가 많이 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선택은 아니고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선택하면 참 좋겠지만 상목이 정해져 있어서 사대보험은 무조건 공제에서 빼주고 신용카드 한 거는 무조건 소득공제에서 빼주고 이제 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얼마 딱 나오면 그 세금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이런 식으로 쫙 빼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나는 거를 나는 이제 납부를 하든지 뭐 돌려받든지 이런 규정이라서 선택은 할 수는 없고 정해진 룰이 있고 그거를 이제 내가 잘 챙기면은 13월에 월급이 되는 거고 잘 못 챙기면은 이제 폭탄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또 하나하나 우리가 잘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저것 챙길 거 진짜 많았어요. 왔다 갔다 할 것도 분명 많았는데 자,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연말정산에서 바로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네네 맞아요. 이게 그렇게 편한가요? 지금 나온 이제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는 뭐냐면 본인이 어차피 회사를 여러 군데 다니지는 않잖아요. 어떤 회사 한 군데 보통은 소속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로자가 내가 이걸 회사에서도 나의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동의라는 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 자료를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럼 굳이 막 서류 다운받아가지고 제출하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좀 믿어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좀 간소화된다고 해서 누락되거나 찜찜한 것도 없지 않아. 꼼꼼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사실 정부에서 그 알려주는 게 상대편에서 그거를 전송을 했었어야지 정부 자료에도 반영이 되는 건데 맞아요. 이거는 본인이 조회를 하던 간소화 자료에서 일괄 제공을 하던 그거는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다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 확인 안 되는 것들 좀 있어요. 뭐 안경 같은 거를 뭐 구입하러 가셨는데 그게 뭐 공제 표기가 안 됐다든지 그쵸. 의료비를 또 많이 썼는데 또 표기가 안 됐다든지 교육비 아이들 뭐 어린이집이나 뭐 학원비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일괄 제공은 회사랑 근로자 간의 편의 때문에 해준 거고 본인도 그거를 보시고 내가 지출한 금액보다 작은데 하신다거나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되는 자료는 여전히 112지에 체크하셔가지고 회사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확실히 꼼꼼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올해부터 된 거잖아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회사가 다 도입이 됐나요? 아니에요. 안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작은 회사들은 아직까지 전산을 반영되기가 좀 그렇고 이게 작년부터 근로자들한테 신청도 받았었고 회사에서도 그걸 체크를 했었어야지 일괄 제공이 되는데 안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본인이 직접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연말정산을 매년 할 때마다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년 세법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는 또 달라진 건 무엇이 있나요? 네, 꽤 많은데요. 사실 이제 몇 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되는 그 업종, 그 직업 자체가 몇 개가 더 추가됐어요. 뭐 이건 차차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것도 이제 기준이 조금 달랐거든요. 주택인지 분양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랐는데 이 기준도 통합이 됐고요. 또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는 전년도보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나 더는 이제 신용카드 소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이 쓰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하나 더는 월세 세액 공제. 이것도 원래 다 있던 거기는 하거든요. 원래 있던 거기는 한데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켰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이제 소득세 세율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거. 제가 소득세율을 빼고는 이 전까지 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던 걸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커버를 해준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카드도 신용카드. 맞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다들 다 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때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예, 한도라는 거가 있거든요. 현금 영수증 하라고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업종에서 매출 발생하시는 분들이 다 소득에 커버가 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한도가 조금씩 더 낮아졌었어요. 기존까지는. 근데 이게 지금은 코로나 이제 이런 시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 혜택을 더 주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쓰게 되는 거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소득공제라는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뭐 체크카드 이런 거는 30% 정도 혜택을 주고 있고요. 뭐 도서나 공연은 30%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뭐 4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걸 다 썼다고 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총 급여액마다 해주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라면 뭐 300만 원, 총 급여액이 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 총 급여액이 이제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아무리 많이 해도 최대 공제해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원래 해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는 새로 신설됐다는 게 뭐냐면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썼다. 그럼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예를 하나 드리면 2020년도에 한 돈 1,0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1,500만 원을 썼어요. 네. 그럼 실제 500만 원을 차이가 있네요. 더 쓴 거잖아요. 그쵸. 그럼 초과했던 500만 원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데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원래 2020년도에 1,000만 원의 5%면은 50만 원. 네. 이죠. 아까 제가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음.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450만 원이잖아요. 네. 이걸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의 10%. 그럼 45만 원? 맞아요. 오. 45만 원인데 이게 추가 사용하는 한도도 100만 원까지. 뭔가 말이 좀 거창은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준 거 맞죠? 준거 네. 맞기는 맞아요. 준거 왜냐하면 맞죠. 이제 한도가 음. 300만 원이 일단 연봉 급여가 이제 7천 기준 300인데 네. 이걸 추가 사용이 100만 원이 더 올라가니까 예. 300 받던 거를 400까지는 해준다는 의미니까 조금 더 많지만 네. 이 계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되게 복잡하네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올해 좀 달라지는 것 바로 이 우리 회사의 등대지기 분들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회사 프로 야근러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아, 야간 근로 수당이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됐어요. 내가 야근까지 하는데 돈도 내야 돼? 이 심리가 진짜 강했는데 네네. 이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업종이 조금 이제 대상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셨거든요. 네. 원래 생산직 근로자이신 분들도 해당이 됐었고 지금 뭐 청소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도 됐는데 추가로 된 게 이제 상품 대여 종사자나 뭐 여가 및 이제 관광 서비스에 종사하셨던 분이나 네. 또 가사 관련해서 단순 노무직 이러신 분들도 사실 추가적으로 야간에 근무하신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건 세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야근을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나 번 돈을 이걸 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맞아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야근 많이 하세요, 근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근으로 좀 우리가 슬펐던 마음 네. 연말정산으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로할 만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무주택자인 경우 이 세액공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네. 부분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집 없는 서름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자가보다는 그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그쵸.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월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데 그 집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 그리고 또 복잡해지는데요, 하나씩? 잠시만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정도의 사이즈는 이제 내시는 월세 같은 거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요것도 이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750만 원까지. 월세 이제 세액공제 한도를 해주는데 통일됐다는 게 뭐냐면 종전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내가 낸 월세액의 12%를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고 총급여가 5,500 네네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네. 4,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제 12%까지 해주는 걸로 바뀐 거죠. 네. 네, 복잡한데 그냥 내가 뭐 연봉이 이제 5,500만 원 이하면 네. 그냥 월세액의 12% 정도는 세액공제를 해준다. 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심플하시긴 하시고요. 네. 또 이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게 뭐냐면 그 전세를 대출을 받으시면 우리가 이자를 이제 갚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전세 대출 상환 금액에 대해서도 총 상환 금액의 40%가 공제가 가능하신데 이때 한도도 연 3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 한도가 우리 또 청년들에게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한도가 청년들에게 없는데 청년일 때 연말정산 좀 받는 게 있다고 해요. 네네. 아쉽게 저는 청년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청년이신 줄 알았는데. 청년이란 나이가 한도가 있더라고요. 청년이란 나이가 29세인가 한도가 있어요. 저는 그 한도 초과이기 때문에 네. 이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이 네네. 혜택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금이라는 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정해진 급여 우리가 흔히 연봉이라고 계약하는 그 연봉에다가 맞아요. 본인들마다 쓰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험도 많이 들고 어떤 사람들은 연금도 미리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청약도 미리 준비하고 그쵸. 사람마다 다 정말 달라요. 다르죠. 예, 그렇게 다 정리된 금액에서 세금이라는 걸 우리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네. 대기업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월급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게 이 제도예요. 만으로 계산을 하면 34세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네. 예,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시면은 원래 계산해서 내야 될 세금의 90%가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연으로 계산하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것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이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사실상 세금으로 이만큼 혜택을 받으면 대기업 다니면서 세금 내는 거 여기서 공제받기 때문에 뭐 사실 실제 수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거나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또 여러 가지 진짜로 범위가 확대가 되고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혜택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게 네네네. 특징인 것 같은데 이런 혜택 잘 우리가 챙겨야지 13월에 월급이 됩니다, 여러분. 자, 연말정산 그리고 꿀팁 좀 더 있을까요? 꿀팁 있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일단 사회초년생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무주택자이신 분들. 일단 무주택자이신 사회초년생들은 무조건 이걸 가입해라. 라고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저는 할 것 같은데?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사실 사회초년생이면 연소득 7천 이하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니면 이상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240만 원 내에서 40%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본인이 이제 월 20만 원 정도 1년을 불입을 하면 내신 금액이 240만 원이 그렇죠. 되시잖아요. 그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이 소득 공제가 가능해요. 계산이 진짜 빠르세요. 적어왔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신 분들 왜냐하면 청약이랑 이런 거는 오래오래 불입할수록 사실 가산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그게 내가 이제 공제 혜택도 연말정산할 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저는 반드시 이거를 가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소득 공제도 되고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이자 소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맞아요. 무조건 일단 요것부터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또 내가 뭐 연금이나 퇴직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연금저축은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IRP는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700만 원까지 넣은 거에 대해서는 네.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쪼개셔가지고 요것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청년들 네. 취직하신 분들 이 혜택도 연 150이면 적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본인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혹시 놓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해서 다 신청하셔서 다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쵸. 아껴야 진짜요. 하려면 네. 공부해야 아끼는 돼요. 것도 아끼는 거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청약 얘기하실 때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거를 주택 청약을 넣을 때 두 가지 란이 있어요. 일반 청약과 방금 말씀해 주신 비과세가 있는데 비과세가 정말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데 서류 내고 좀 그런 것들이 복잡했어. 복잡한 거 있거든요. 안 누르게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반 청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전환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빨리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카드까지 쓰시게 되면 신용카드 공제에서도 또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교육비는? 네네네. 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중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진짜 좋네요. 의료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역 화폐를 쓰신다든지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든지 사용액 같은 경우를 보면 한쪽으로 또 모시는 게 더 좋으세요. 네. 왜냐하면 기준이 총급여액의 25% 일단 넘게 카드를 써야지만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간혹 보면은 총급여액의 25%가 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반영하면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은 카드 사용액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주시게 되면은 또 소득 공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또 받으시고. 꿀팁으로는 뭔가 한 명이 좀 정해서 카드를 좀 네네.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명의 가능하긴 명의 카드로? 합니다. 만약에 네. 간당간당하신 분, 두 분 다 뭐 총급여액이 25%가 안 되면은 둘 다 못 받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분한테 몰아주면 이제 25% 이상을 쓰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답이고. 알겠습니다. 여기 정말 꿀팁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꿀팁들이 여러 가지 좀 내가 부지런해야 되는 것도 동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안 부지런하면 돈 많이 못 벌거든요.
사실 이제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내가 쓴 금액을 다 알아서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연말정산 할 때 크게 뭐 이렇게 손해를 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잘만 챙기시면은 물론 미리미리. 예, 이게 오른 만큼 내 급여도 오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남들 다 하는 것도 우리도 다 챙기셔가지고 하시면은 사실 연말정산 할 때도 의외로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부양가족 공제를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할 때도 급여가 많은 사람 쪽으로 몰면은 확실히 세율이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뭐 부양가족이 본인 그러니까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벌이면 부인이된 분들이라든지 또 요즘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식도 핫했고 그걸 하신 분들이 또 많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부양가족으로 들어오려면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나 뭐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주식을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돈을 버셨어요. 그 번 금액이 국내는 뭐 사실 이제 소액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뭐 소득으로 세금도 낼 것도 별로 없고 안 잡히시겠지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좀 버신 분들이 의외로 이제 대상자가 안 되시는 건 거죠. 해외 주식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시게 되면 예. 그분들은 더 이상 부양가족이 되실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또 세금이 왕창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분은 그냥 생활비라도 조금 벌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여기 분이 워낙에 연봉이 높으셨고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혜택도 많이 보셨는데 네. 알바를 좀 더 하신다거나 아. 그게 소득이 잡히신 분들도 간혹 네, 네, 계셨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부양가족으로 빠지게 되면 이것도 은근히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몇 백씩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해외 주식이 딱 귀에 걸렸는데 여러분 해외 주식 뭐 월급을 지킬 수 없다면 더 많이 버십시오. 매일경제TV를 보시면서 좋은 생각입니다. 네, 미국 주식 공부 많이 하시면 저희가 요즘 정보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가질 수 없다면 어차피 가질 수 없다면 부서진 게 낫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고 자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 제 친구들은 이미 끝낸 친구도 있어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키지 못했지만 또 내년에도 찾아오는 게 또 연말정산이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좀 지금부터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것들,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 정도 팁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제가 초년생도 한 3개 말씀드렸고 맞아요. 이제 한 2개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년층도. 그 하나 더 체크할 거는 뭐 부녀자 공제? 뭐 이런 것도 부녀자 사실 공제요? 네, 부녀자. 부녀자. 제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부녀자도 공제를 해주나 해서. 네, 부녀자 공제가 있어요. 네.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분들 또 아니면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뭐 부모님이나 아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세대주라면 추가 소득 공제가 이제 부녀자 공제라고 해가지고 50만 원씩 더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결혼을 했을 때 혹시 이걸 체크를 못하신 분들 이게 연말 기준이거든요. 그게 다 받으실 수 있고 혹시 부양 가족들 중에서 뭐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라든지 네. 이런 분은 연말 기준의 대상이 되시면 다 받으시는데 혹시 연도 중에 뭐 완쾌가 되셨다거나 연도 중에 장애가 생기셨다거나 뭐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예. 그래도 그 해까지는 다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놓치시는 분들이 그렇겠네요, 있으시기 때문에 진짜. 그런 분들을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공제를 더 많이 해줘요. 확실히 아까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거의 네.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네, 뭐 그 대중교통이나 네. 전통시장을 가시는 분은 일반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에 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소비 형태를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이제 사용하실 때 조금 이쪽으로 가시면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혜택을 많이 그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아는 거랑 모르는 건 다르죠.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배 아나운서한테 유명한 세무사님 만나서 방송하는데 너 궁금한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로 좀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송인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외에도 프리랜서들은 또 이 수입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는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사적인 질문인가요?
아니 질문들 많이 하세요. 네. 사실 지금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로자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내시는 분들한테 치우쳐져 있고 맞아요. 연말정산 공제해 주는 것도 대부분 그분들인 프리랜서는 좀 경우들이 좀 많아요. 소외돼 있어요. 5월에 하면은 콘텐츠 한 5개월 전 거 다시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사실 사업자 등록증만 없지 인적 영역 제공자이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도 사실 사용한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네. 의료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협찬도 받으시겠지만 본인 꾸밈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체크해서 받으셔야 돼요. 간혹 저희 신고할 때 보면은 다 놓치셔가지고 나 본고 이만큼 없는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공제되는 부분 다 챙기시는 게 맞아요. 이게 근로자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료 이런 거 말고 실제 본인이 뭐 병원을 네. 갔다든지 뭐 본인의 품위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든지 사실 이제 그게 월세랑 이런 것 사실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인적 용역을 제공을 할 때 수입이 생겼으면 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뭔지를 사실 보는 거거든요. 그 지출한 비용이 나는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옷도 신경 써야 되고 외모도 신경 써야 되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정하게는 공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저는 그걸 우길 수가 없으니 신용카드라든지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걸 쓰셔가지고 증빙을 계속 남겨놓으시면은 중요하네요, 역시. 나중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꼭 놓치지 마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옛날부터 일할 때 선배들한테 배웠던 게 연말정산 시즌 되면은 세무사님들한테 가서 이제 의뢰를 하면은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간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월 뭐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얼마 기준이 됐을 때 세무사님들을 직접 찾아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혼자 집에서 혼택스로 해도 되니까. 그렇죠. 어느 기준을 한번 좀 정해줄 수 있으세요? 사실 무조건 오셔야 되는 금액은 7,500만 원이에요. 연소득? 네. 음. 무조건은 7,500만 원이에요. 장부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 저희 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했더니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한테 갖고 와서 몇 마디만 딱 해줘도 환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환급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적절하게 무조건 받아야 되는 혜택 자체를 모르셨기 때문에 냈던 세금을 저희 쪽에서는 이제 돌려받으실 수 있게 아하. 도와드리는 거라서 네. 저는 일단은 급여가 이제 많든 적든지 간에 상담도 하시고 공제를 받고 돌려받을 수 있게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데 초반부터 모르는데 무조건 세금을 다 내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역시. 미리 교육이라든지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질문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질문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 연말정산 특집 윤나겸 세무사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연말정산 진짜 꼭 잘 챙기셔가지고요. 우리 꼭 13월의 월급을 꼭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세하세요.